자, 우리 프린트 4-3페이지에 맨 위에 박스 보시면, 이제 우리 업무 보증을 위해서 신규로 신고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개설 등록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업무 개시 전에 이제 업무 보증 설정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걸 해야 이제 우리 뭐를 받을 수 있어요? 예, 등록증이라는 걸 받을 수 있고요. 이제 분사무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를 할 때 그걸 이제 첨부해야 되겠어요. 설치 신고할 때 이제 보증 설정 서류를 첨부해서 들어가요. 미리. 예. 보증의 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데 이 보증의 방법을 변경하는 시기가 좀 중요해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변경. 그럼 만약에 보험에서 공제로 바꾸고 싶다. 뭐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어떻게 바꿔야 돼? 순서? 그러니까 공제를 먼저 가입을 하면 이제 두 가지가 되죠. 예, 그럼 뭐를 해지하는 식으로 보험 이렇게 해서 이제 겹치게끔 하고 중간에 끊기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있는 기간 중에 변경 신고. 그게 좀 시험에 잘 나오고 기간 만료 이제 보통 보험하고 공제는요. 만료가 있어요. 근데 만료가 1년에 한 번씩 만료일이 도래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당해 보증 기간이 뭐 할 때까지? 만료일까지,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재설정을 해서 신고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만료일 전일이라든지 만료일 이길이라든지 다 틀린 말이에요. 언제까지? 그냥 만료일까지. 자, 업무 보증으로 손해배상을 했대요. 업무 보증으로 뭐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업무 보증으로 손해배상을 하면 이게 만약에 1억짜리를 가입하면 한도가 얼마예요? 1억이잖아요. 그러면 1억 다 지급하면 그건 이제 의미가 없어지니까 다시 가입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손해배상을 다 했으면 며칠 안에? 15일 안에. 요 15일은 기한의 개념이에요. 기한의 개념.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늦어도 며칠까지는? 15일까지는 재가입하거나 보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중간에 손해배상을 하고 한 일주일 있다가 업무를 다시 하고 싶어요. 그러면 막바로 업무를 하면 돼? 안 돼? 안 되고 보증을 먼저 가입하고 해야 되니까 아무리 늦어도 일을 하던 안 하던 아무리 늦어도 며칠 안에는 채워놓으라. 15일 안에. 예,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하단 박스는 이제 청구하는 과정을 좀 한번 볼 건데 의뢰인이 이제 손해를 입었다고 치고 의뢰인은 채권자가 되잖아요. 의뢰인은 보증기관에게 보험, 공제, 공탁 뭐 이런 거 이제 해줘야 되는데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보험, 공제, 공탁은 무한, 한도 없이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이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입 한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범위 안에서만 설정 범위 안에서만 거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좀 해주시고요. 별표 하나만 좀 잡을게요. 예. 무슨 범위 안에서만요? 설정 범위 안에. 설정 범위. 예. 그럼 만약에 의뢰인이 입은 손해가 2억이고 개공이 보험을 들은 건 1억이다. 예. 그러면 보험회사는 얼마만 준다고요? 1억만. 왜냐하면 범위가 1억이니까. 예. 그렇게 개념 잡으시고요. 시효는 보험과 공제 이 청구권 자체가 일정한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없어지거든요. 그게 이제 몇 년이냐면 3년이에요. 예, 그 보험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이 되고 공탁도 역시 몇 년이냐면 3년인데 그 공탁은 옆에 비고에 보면 뭐 또는 뭐 한 날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죠. 폐업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거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공탁은 보험하고 전혀 성격이 다르잖아요. 근데 뭐가 다른 거냐면 보험은 우리가 보험회사에 가입을 하는 거라면 공탁은 누가? 개공이 자기가 돈을 맡겨놓는 게 공탁이니까 개공 돈을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공탁은 이제 그 개공이 폐업했거나 또는 개공이 사망하면 개공 스스로 혹은 가족들이 그 맡겨놓은 돈을 찾아가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만약에 찾아가게 되면 의뢰인은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은 못 찾아가게. 3년 동안은 못 찾아가게 딱 막아놓는데 그게 시효의 기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정리하면 공탁금은 몇 년 안에 청구해서 받아야 돼? 3년. 왜냐면 3년 넘어가면 찾아가 버릴 테니까 이제. 그런 개념이고. 그럼 만약에
빨리 찾고 싶으면 방법이 있어요. 그 3년 아직 안 됐는데 내가 폐업을 하고 바로 이걸 찾으려면 방법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1억을 공탁을 해놓은 거야. 근데 내가 오늘 폐업했거든요. 근데 1억이라는 돈은 내가 찾고 싶어. 근데 3년간은 못 찾는 게 원칙이잖아. 근데 찾으려면 방법이 없는 건 아니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위에서 배웠는데 바꾸면 되는 거죠. 업무 보증을 뭘로 바꿔? 뭐 보험이나 공제로 이렇게 바꾸면 되죠. 공탁에서 보험 공제 바꿔서 회수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칸은 의뢰인이 개공이나 고용인을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는 무슨 손해? 전손해. 왜냐면 얘는 왜 전손해냐면 얘가 주 채무자니까. 개공과 고용인이. 다만 이 의뢰인이 개공이나 고용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확실해요? 아니면 확실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손해배상을 받을 그 어떤 그 개연성이 확실하지는 않잖아요. 왜 확실하지 않지? 무능력자일 수 있잖아요. 누가 개공이 뭐 혹은 고용인이. 그러니까 사실은 뭐가 좀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어요. 보증기관이 더 훨씬 안전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보증을 많이 설정하는 우리 중개사무소가 좀 뭐한 사무실이에요. 좀 안전한 사무실이라고 볼 수 있고요. 뭐 그 시효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밑에 문제 내려가 볼게요. 손해배상 책임의 요건인 과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고용인의 과실이든 개공의 과실이든 이 과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과실은 조금만 과실이 있으면 책임진다는 주의예요. 그걸 우리 뭐라고 그래? 경과실이라고 하고요. 추상적 과실이라고 합니다. 이 추상적 과실의 반대말은 뭐죠? 구체적 과실. 구체적 과실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고 평균인 정도가 기울일 주의 정도를 결했다. 그러면 그 과실이 있는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경과실이자 추상적 과실이면 족하다라는 것은 과실의 폭을 넓게 보자는 거예요? 아니면 좁게 보자는 거예요? 넓게 보자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못이 있으면 책임진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모든 개공은 업무 보증을 설정하고 중개 업무를 하여야 한다. OX, O.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업무 보증이 업무 개시 요건이니까 당연히. 세 번째, 개공이 업무 보증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 그러니까 보험 공제 공탁을 해놨는데 그걸로 손해배상을 했대요. 다 줬다 이거야. 그러면 며칠 안에 15일 안에 다시 설정하는 건 맞잖아요. 그런데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보증을 설정해야 된다. OX, X. 요건 뭐 틀렸어요? 그러니까 전과 동일한 방법이 구속되는 것은 아닌 거죠. 그리고 실상은 보험으로 만약에 들어서 1억을 다 줘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보험회사가 나한테 또 이렇게 1억짜리 보험 들어줄까요? 안 들어준단 말이에요. 사고 치면. 그러니까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기는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해서 방법을 바꾸는 방법이 있겠다라는 겁니다. 밑에 개공의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인 중개행위는 용어의 정의상 중개에 한정한다고 좁게 해석할 이유가 없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런 개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중개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개 행위가 있는데 이 중개는 어디에서 다루는 개념이냐면 용어에서 다루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어의 정의상. 그럼 우리 중개가 뭔 뜻이죠? 중개란 행위를 알선하는 게 중개잖아요. 그러면 이 행위의 알선이 중개인데 법 30조에, 이건 이제 2조의 용어의 정의에서 다루는 거, 이건 법 30조에서 개공은 무슨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중개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말하자면 손해가 발생이 되면 책임져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중개 행위는 용어의 정의에서 얘기하는 이 중개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이걸 넓게 보면 무슨 행위라고 볼 수 있냐면 업무상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업무상 행위에는 중개도 들어가나요? 당연히 들어가지. 이건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중개 행위니까. 근데 이런 것도 들어가나 보세요. 권리 분석도 업무상 행위인가요? 뭐에 대한 권리 분석? 경매 물건에 대한 권리 분석도 업무상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왜 그렇죠? 우리가 이걸 하니까.
돈 받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여기에 들어간다고 봐야지. 그죠? 또는 횡령행위도 업무상 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예. 왜 횡령행위도 업무상 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이게 반대로 해석을 하면 이 횡령행위는 용어의 정의 안 들어가니까 이건 업무상 행위가 아니야 라고 만약에 판단을 해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개공이 횡령하고 도주하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이 없어지는 문제가 생기니까 개공이 횡령할 확률이 많잖아요. 왜 개공이 횡령할 확률이 많아? 우리는 뭐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받죠? 돈을 왜 받아요? 손님들 중에 이제 뭐 가령 매도한테 뭐 계약금 이렇게 전해주세요 하고 개공한테 송금하는 일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왜 개공한테 송금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같이 책임지라는 거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개공한테 이렇게 개공 계산으로 알려줘. 내 사장님한테 보낼게요. 이렇게.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예. 그러면 그걸 내가 받았잖아, 돈을. 계좌로. 그럼 그걸 뭐 하고 싶을 수도 있어. 개 중에. 뭐 쓰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예컨대 뭐 저는 주식을 하진 않은데 주식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 오전에 주식을 사. 누구 돈으로? 손님 돈으로 사서 오후에 팔아. 마감 직전에. 예. 그러면 여기서 갭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개공 중에. 그러다가 사고들이 많이 터진다고. 근데 이 돈이 가령 뭐 한 20억 뭐 이 정도 되면 차익이 상당히 발생할 수 있다니까. 가령 어떤 주식 하나 샀는데 상한가 쳤다. 근데 20억씩 다 들어간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거 몇 천이 남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차익을 모으려고 이런 짓을 많이 한다고 개공들이. 근데 이렇게 해다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그걸 누가 책임져야 되겠어. 개공의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럼 보증기관이. 그렇게 보증기관의 책임을 져주려면 이런 행위도 무슨 행위로 봐야 돼? 업무상 행위로 보고 중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판례 태도가. 예. 그래서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개 행위는 용어의 정에서 말하는 중개에 한정한다고 좋게 해석할 이유는 없다. 따라서 잔금의 횡령 행위도 넓은 의미의 무슨 행위에 포함한다. 중개 행위에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판례. 그 문제는 별표 하나만 해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밑에 개공은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자신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단락 끊고요. 여기까지가 무슨 책임이에요? 과실 책임. 왜 여기까지가 과실 책임이죠? 자신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이랬으니까 여기까지는 과실 책임이죠. 그러므로 개공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공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틀렸잖아요. 왜 틀렸어? 어떠한 경우에도가 틀렸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누구에게 고의과실이 있거나 고용인에게 또는 사무실을 빌려줬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무과실 책임도 부담하니까 어떠한 경우에도가 틀렸네요. 자, 밑에 개공에게 거래객과 관련한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추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 거기다 우리 쭉 한번 밑줄을 한번 칠게요.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추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예를 좀 하나만 들어드리면 보통 우리 개공이 중개 행위를 하다가 이행각서 같은 거를 써주는 경우가 있을까요? 네, 이행각서 같은 거 써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를 이행해 준다는 각서를 써주냐면 뭐 이런 거 많거든. 뭐 예컨대 가압류가 있다면 손님들이 사 안 사? 안 사지.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가압류 뭐 해줘? 풀어줘. 근데 언제까지 풀어줘? 잔금 전까지. 근데 그걸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누구 보고 가서 써달라고 하는 거야? 개공 보고. 그럼 개공 보고 이걸 각서를 써달라고 하면 써줘야 돼? 아니면 안 써야 되겠어? 이걸 안 써줄 수가 없다고 개공 입장에서 보면 왜? 응? 이거 안 써주면 계약이 안 이루어지니까. 예, 그러니까 당장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중개 보수가 이게 나한테는 아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써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이거 써줄 때 내가 책임 못 지는 것도 써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잘 판단을 해서 써줄만 하면 써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써줄 수도 있어. 확실하면. 뭐가 확실하냐면, 이제 매도한테, 이제 매도가 가압류 채무자잖아, 그지? 매도한테 물어보는 거야. 당신 계약금이나 중도금 꼭 필요 없지? 예, 그럼 필요 없대. 그럼 그거 가지고 가압류 갚아도 괜찮아?
괜찮대. 매도가. 그럼 써줘도 괜찮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써주고 어떻게 진행하면 돼요? 계약금을 매도인 주지 말고, 그럼 누구한테 달라고 그래? 나한테 달라. 개공한테 나한테 달라고 해서 그 돈 가지고 뭐 하면 돼? 가압류 갚고 해지증서 받으면 되잖아. 그럼 확실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가압류 걸린 물건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해줄 수가 없다고 실제 실무에서.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가격이 10억인데 가압류가 20억 걸린 거야. 이러면 그거는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진행이 안 돼? 그 거래대금 갖고 진행할 수가 없잖아. 네, 그런 거 말고 이제 거래대금 안에서 할 수 있는 거. 그럼 이거를 이행강서를 해줬으면 뭔가 해주기로 약속한 거 맞죠? 그럼 이거를 끝까지 책임지고 해줘야 돼? 아니면 그냥 언제 그랬어라고 해야 되겠어? 네? 해줘야지 끝까지. 네. 그래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업무가 이행 업무에 해당하긴 하지만 중개행위 범주에 포함된다고 해줘야지. 그래서 만약에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 그래서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개공이 책임져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중개행위를 폭넓게 본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 문제도 별표 하나만 잡아주시고요. 자, 이제 우리 기본서 잠깐 와볼게요. 311페이지 한번 와보겠습니다. 311페이지 OX 문제 311페이지 OX 문제 1번 개업, 공인중개사 등은 주어가 개업, 공인중개사 등은 이네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정확히 표현하면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만 제외하는 게 아니고 이 법에도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뭐냐면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고지 의무하고 충돌할 때. 그러면 우리 고지 의무하고 충돌한다는 건 뭔 얘기냐면 자, 그 위에 한번 여백에다 적어볼까요? 우리 매도가 있어요. 개공이 있고요. 비밀로 해달라고 한 사항이 있어요. 비밀로 해달라고 특별히 부탁을 한 거야. 의뢰를 할 때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비밀로 해주세요. 예. 그런데 매수가 있어요. 우리 매수한테는 우리 뭐 해줘야 할 의무가 있죠? 고지. 예. 그러니까 고지한다는 거는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뭘 알려주지? 그러니까 확인 설명의 의무하고 관련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뭘 알려줘? 물건이 좋은 거, 안 좋은 거? 좋은 거, 안 좋은 거? 둘 다. 뭐 어떻게 해서 좋고 어떻게 안 좋고 다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럼 확인 설명은 어떻게 하는 게 맞아? 사실대로 신의에 의해서 해줘야 되겠죠? 신의에 의해서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해줘야 돼. 근데 분명히 나는 부탁을 하나 받았어요. 뭔 부탁을 받았지? 비밀을 지켜달라고 부탁을 받았어. 그럼 이 부탁이 중요해? 아니면 확인 설명하는 게 중요해? 이게 훨씬 중요하다고. 이게 최상의 가치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몇 조냐면 25조거든요. 25조? 네, 그럼 우리 중개사법 25조? 그러면 이 중개사법 규정에도 특별한 경우가 있는 거야. 예. 그래서 비밀은 두 가지 경우로 생각할 거예요. 첫째, 무슨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 아니. 이 법을 먼저 해야지. 이 법은 무슨 법이야? 공인중개사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도 물론 예외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밑줄을 한 번만 잡아주시고 이번은 이 법이야. 이건 이 법이고 다른 법은 어떤 거냐면 거기 밑에다가 밑줄 하신 밑에다가 이런 거 한번 좀 적어볼게요. 공익적인 부분. 예, 또는 뭐 증언을 해주는 경우라든가 그 다음에 답변을 하는 경우라든가 뭐 이런 경우 몇 가지가 있어요. 공익적 측면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을 조사하러 갔는데 그 집 젊은 아들내미가 흰색 가루를 먹고 있는 거예요. 흰색 가루를 예, 그걸 봤어. 뭐 하는 과정에서? 뭔 일 하다가 집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걸 이제 그것도 우연찮게 본 거야. 이렇게 방문이 빼꼼 열려 있어가지고 그거를 신고해야 돼? 예, 왜 신고를 해야 돼요?
이게 공익적 측면이지. 만약에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걔가 이제 환각 상태에서 아령 같은 거 집어던질 수 있잖아. 밖에다가. 예? 밖에다가. 예. 아,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 그러면 밑에 어떻게 돼? 지나가는 사람 죽거나 다치거나 할 거 아니야. 그런 공익적인 측면. 또는 아파트 중간층인데 불을 지른 거야. 예, 그럼 어떻게 해? 중간층인데 불을 질러서 그럼 어떻게 해? 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거나 다치거나 하지 않겠어요? 예, 뭐 그런 거. 그런 공익적 측면. 그런 건 비밀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또는 증언을 해준다는 게 뭐냐면 어떤 사정에 의해서 내가 뭘 광경을 목격했거든? 근데 그게 무슨 범죄 행위나 이런 게 이제 연루가 돼서 내가 그거를 증언을 해줘야 되는 거야. 어디 가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가서. 그럴 때도 사실대로 얘기해줘야 돼. 비밀을 지킨다고 여기서 거짓말을 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있는 그대로. 이런 건 면책이 되는 거죠. 답변할 때. 수사기관의 어떤 질문에 답변할 때 이런 경우는 다른 법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다시 비밀은 두 가지 경우에 면책이 됩니다. 첫째, 이 법의 규정이 있을 때 그 이 법은 뭐하고 관련이 되는 거라고 그랬죠? 확인 설명하고 관련이 있고 두 번째는 다른 법률에 어떤 규정이 있을 때는 누설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1번은 X라고 봐야 되고 2번 개공 등이 중개업에 종사하는 동안에만 비밀 준수 의무가 있대. OX, X. 비밀은 영원해야지. 그죠? 그게 비밀 아니겠어요? 예. 오늘만 비밀일 수도 있나? 아, 있을 수는 있겠다, 그지? 예, 그렇지만 비밀은 여기서는 영구히, 예, 내가 이제 개공 등이 아닐 때까지 계속해서 비밀을 지켜야 됩니다. 3번. 고용인의 고의과실이 없어도 거기까지 채색을 한 번만 해주세요. 고용인의 고의과실이 없어도 개공은 무과실 책임을 진다. 이랬습니다. OX. X. 왜 X? 고용인에게 고의과실이 있어야 개공이 뭘 줘? 무과실 책임을 지는 거죠. 그렇죠? 예. 요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3번 문제에 대한 별표도 한번 해주시고 4번 개공은 업무보증 설정 범위 안에서만 주어가 개공입니다. 개공. 아까 우리 그 프린트를 잘 생각해 보세요. 개공이 업무보증 설정액 범위 안에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네요. OX, X. 개공은 어떤 손해? 전손해. 근데 누가 보증 설정액 범위 안에서만 책임을 져요? 보증기관이. 예, 그건 좀 다른 개념이죠. 4번도 별표 하나 해주시고 잘 나오는 질문이고요. 5번 개공이 업무보증을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보증 상태에서 그러니까 주어가 개공이니까 뭐는 했는데 등록은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개공 상태에서 보증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이러면 상대적 취소가 있거든요. 무보증 상태에서 업무하면. 근데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했을 때 행정처분과 아울러 형벌이 적용될 수 있다 이랬어요. 그럼 거기 이제 행정처분은 뭐하고 뭐를 합쳐서 행정처분이라고 하지? 응? 자, 우리 여백 하나 찾아서요. 우리 제재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행정 뭐가 있어요? 처분, 행정, 형벌. 그다음에 또 뭐 있죠? 행정, 질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 제재라고 부르는 게. 그러면 처분은 어떤 거를 처분이라고 해요? 행정 처분이라고 하는 거. 취소랑 정지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취소에는 뭔 취소가 있어? 뭐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지정 취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지에는 뭔 정지가 있어? 업무 정지, 자격 정지. 그러니까 뭐랑 뭐를 합쳐서 취소랑 정지랑 합쳐서 행정처분이라 그래요. 그러면 형벌은 뭐를 말해요? 형벌은 징역 가는 거, 예, 그 다음에 벌금 내는 거, 이걸 형벌이라고 하죠. 우리 법에는 몇 년 몇 천이랑 몇 년 몇 천이 있죠? 예, 1년 1천하고 3년 3천이 있잖아요. 그런 걸 합쳐서 뭐라 그래? 형벌이라고 해요. 그러면 질서벌은 뭐를 우리 질서벌이라고 하냐면 과태료. 과태료에는 두 가지 있죠. 우리 법에 얼마짜리 100짜리 500짜리 500짜리 100짜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용어들은 이제 빨리 파악하고 계셔야 돼. 용어들을. 자, 그러면 무보증 상태에서 업무했대. 그러면 행정처분은 있어? 예, 상취, 상대적 취소 있잖아요. 그죠? 근데 형벌이 적용될 수 있대. 그건 없죠. 예, 무보증 상태에서 업무했다고
징역 보내는 건 조금 심하지 않아요? 예. 그건 없습니다. 자, 6번.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업무 개시 전까지 얼마 이상만 설정하면 되죠? 1,000만 원. 근데 그 1,000만 원도 물론 중요한데요. 사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1,000만 원을 설정했는지를 신고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안 해도 되겠어요? 그 해야 되는데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 1,000만 원 있잖아요. 밑줄 잡으세요. 그 1,000만 원 이상을 설정하라는 말이 유일하게 공인중개사법상의 의무예요. 요거 하나만 적용받아. 나머지는 일체 적용을 안 받고 우리 중개사법을 요거 하나만 적용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에 다른 건 절대 언급을 하지 않고 요거 하나만 언급을 하는 거야. 너 지역농협동조합 네 관련 법에 의해서 중개업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뭐 다 하는 건 뭐 미만대로 하는데 그럼 얼마만 하고 해 너? 1,000만 원. 1,000만 원을 규정하고 있다고. 다른 건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1,000만 원을 규정하고 있으니까 우리 공무원은 확인은 해봐야 돼? 해봐야지. 예, 그래서 그거를 신고는 해줘야 돼. 그래서 그 규정도 같이 기억해 주셔야 돼. 두 가지. 첫째, 지역농업동조합은 얼마의 보정을 설정? 1,000만 원. 그 다음에 신고는 하고 안 하고? 하고. 그거 같이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제 뒷장 한번 넘겨볼게요. 313페이지 가시면 1번 문제 보겠습니다. 313페이지에 1번 문제. 개공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다음에 설명 중 옳은 것 이렇게 물었습니다. 1번 개공의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개공에게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면 개공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라고 했는데 틀렸죠? 예, 입증해봐야 헛일이죠? 왜 입증해봐야 헛일이에요? 우리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니까요. 예, 대신 고용인에게 업무상 뭐가 있어야 돼? 고의나 과실이 있을 때 우리가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이제 첫 줄에 고용이나 업무상 행위 요 과정 안에 고의 과실이 있었다는 전제하고 이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실이 없었다고 개공이 아무리 증명해봐야 손해배상 책임은 있는 게 맞습니다. 2번. 개공이 자기의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의 장소로 제공. 자, 밑줄 한 번만 잡을게요. 자기의에서부터 제공까지. 첫 줄. 자기의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의 장소로 제공. 지금 그 밑줄 치신 부분만 가지고 손해배상 책임의 그 성립 요건이 되는 거죠. 이것 또한 무과실 책임입니다. 왜 무과실 책임이에요? 사무소를 빌려주면 안 되는데 뭐 했으니까? 빌려줬으니까. 이것 또한 뭐야? 무과실 책임인 거죠. 그러면 밑에 줄 그걸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해. 이것도 무슨 책임? 이것도 무과실 책임입니다. 그럼 우리는 고용인에 대한 주의 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고, 그죠? 고의과실 하지 않도록. 그다음에 뭐도 빌려주면 안 되고 그러겠어요. 사무실 절대 빌려주면 안 돼요. 사무실을 빌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뭐를 굉장히 신뢰해요? 사무실을. 왜 사무실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죠? 그 사무실을 아무나 오픈할 수가 없으니까. 예, 그러면 현재 우리 중개사무소는 누구만 오픈할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오픈할 수 있잖아요. 신규로. 그러니까 그런 사무실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죠. 3번 개공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라고 했는데 거기 조금 생소한 말 하나 나왔죠? 어떤 말이 좀 생소해요? 중과실.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 여백에 하나 좀 적어놔 보면 우리가 과실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죠? 그럼 과실이 정도가 있을까요? 예, 우리 네가 그렇게 하면 나는 못 봐주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봐주는 수도 있어? 예, 봐줄 수도 있지만 못 봐주는, 그러니까 정도가 있듯이 이 과실도 정도가 있는 거예요. 이 과실이 세지면 그걸 뭐라 그래? 중과실. 더 세지면 이게 중과실이 더 세지면 그걸 뭐라 그래? 그걸 고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불법성이 더 세진, 가장 세진 걸 고의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중과실이 여기서 중자는 가운데 중자야?
아니요. 무거울 중자야. 그러니까 과실의 정도가 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과실과 이 과실을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도 뭐 하나 붙여줘야 되잖아. 그래서 이거를 경과실이라고 하는데 통상 얘는 생략해요. 생략한다고. 그러면 법조문의 과실, 판례의 과실, 이런 뭔 과실을 말하는 거야? 경과실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생략하면 안 돼. 절대 생략하면 안 되지. 왜냐면 얘를 생략해버리면 경과실인지 중과실인지 알 길이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중과실이라면 과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지. 왜? 여기서부터 다 책임져야 되니까. 맞죠? 예, 그래서 중과실도 책임 있고 무슨 과실도? 경과실도 책임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중과실은 과실의 정도가 센 거를 말해요. 그래서 아무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있어요? 네. 예. 근데 개공의 경과실은 손해배상 책임을 면한다. X. 면하지 못하죠? 예. 우리는 경과실 추상적 과실이면 족하다 그랬으니까 4번. 개공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틀렸네요. 네. 예, 뭐가 틀렸습니까? 보험 말고 뭐 공제도 있고 뭐 공탁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예. 5번 보증을 설정한 개공이 그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아까 우리 보증의 방법을 변경하는 거 가능하다 그랬죠? 예, 근데 언제 해야 되냐면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는 거 맞아요? 예, 뭐 그렇게 해야죠. 예, 있는 기간 중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우리 다시 4-3페이지 한번 와보시고요. 프린트. 노마자 6번입니다. 4-3페이지 하단에 노마자 6번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제도. 우리 이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제도 옆에다가 가로 하나만 열어주시고요. 얘를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예치 권고제도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예치 권고제도.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요. 이중매매 혹시 민법 시간에 배우나요? 예, 자, 이중매매가 되면 소유권은 누가 취득하나요? 먼저 등기하네, 아니면 먼저 매매하네? 먼저 등기하네. 예, 그러면 이중매매에서 소유권 취득을 등기 순서를 가지고 기준으로 하잖아요. 맞죠? 예.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가? 뭐가 위험해? 이중매매 할 수 있다는 거니까 항상 그렇죠. 등기 되기 전까지는 이중매매 가능하잖아. 그러면 내가 그 원인 계약을 유효하게 했고 대금도 줬는데 뭐를 늦게 했다는 이유로 등기를 늦게 했다는 이유로 소유권 취득을 못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위험해 안 위험해? 위험하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해야 돼? 굉장히 엄청난 답변이네. 네. 아니 우리가 아무리 빨리 했는데 우리보다 더 빨리 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그러니까 그건 답이 될 수 없는 거지.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빨리 하는 게 이게 답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응? 그 돈을 먼저 주는 게 위험할 수 있으니까 다른 방법을 좀 생각해 봐야잖아요. 그래서 좀 가장 안전하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매매한다고 했을 때. 예? 예치하는 방법도 있지만 뭐 그것도 있지만 또 더 좋은 방법도 있을 수 있는 게 뭐 있을 수 있을까요? 가등기 좋아. 가등기 같은 거. 가등기 얼마나 좋아. 가등기를 해놓으면 이런 짓 못하잖아. 이런 거. 그런 것도 이제 좋고 또 이런 거는 어때? 저당권을 설정하는 거는 괜찮아. 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도 괜찮아? 나중에 저당권을 설정해놨다가 나중에 소유권 취득을 못하면 내가 그 물건에 대한 뭐를 신청해? 경매를 신청해서 대금을 배당받으면 그만이잖아. 그럼 난 손해는 안 보잖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단 말이야.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게 뭐야?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 그러니까 이거를 예치 권고제도라고 한다. 그러면 거래 대금을 누구한테 주지 말고 매도인한테 주지 말고 제3자에게 믿을 수 있는 제3자에게 뭐 하자? 맡기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이중매매가요, 중요한 건 계약금 상태까지는 가능한가요? 응? 가능해? 아니면 안 가능해? 가능하죠. 합법이에요. 아무 문제 없다고. 그렇죠? 왜?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원인 맺은 사람한테 넘겨주면 되니까 아무 문제 없는 거야. 근데 중도금 이후에는 일방적으로 해지가 안 되니까 중도금 이후에는 뭐야? 이게 불법이야. 이게 불법이라고. 이게 무슨 죄? 이걸 알아야 돼. 무슨 죄? 배임죄. 배임죄. 이렇게. 그래서 횡령은 명의신탁에서 나오는 개념이고, 배임죄는 어디에서? 이중매매에서. 그래서 횡령과 배임을 좀 같이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요건 사례. 이거 이왕 적었으니까 횡령죄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신탁자 갑, 수탁자 을. 얘네들이 뭔 약정을 맺었겠어요? 신탁의 약정을 맺고, 그죠? 매매가 있는 것으로 가정해서 갑에게서 을에게로 뭐를 넘겨줬어요? 등기 넘겨줬죠? 그러면 등기는 누가 갖고 있지? 을이 갖고 있잖아요, 수탁자가. 근데 얘가 소유자야, 진정한? 아니요. 신탁의 약정은 무효고 이에 터잡은 등기도 무효니까 소유권은 누가에게 있지? 갑에게 있단 말이에요. 다시요. 명의신탁을 했는데 얘네가 약정을 해서 무슨 약정? 신탁의 약정을. 그래서 등기를 갑에게서 을에게 넘겨줬단 말이에요. 너 좀 잠깐 갖고 있어. 이렇게. 이거 누구 거야 현재? 갑 거. 왜 갑 거야? 왜 갑 거지? 소유권은 얘한테 있잖아요. 소유권자야. 등기는 얘한테 있어. 근데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 갑한테, 신탁자에게. 왜 갑한테 있어? 지금 얘기했는데 제가 약정을 해서 있는 게 아니라 명의신탁의 약정이 뭐고? 무효고 이에 터잡은 등기가 무효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 같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등기가 넘어간 적이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야. 근데 등기를 갖고 있잖아, 지금. 표상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병한테 넘겨버린 거야. 병은 누구예요? 제3자야. 해서 매매했고 등기를 넘겨줬어요. 이 등기 유효한가요? 네. 얘는 선악불문하고, 왜냐면 얘를 보호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이 을의 매매 행위가 무슨 죄야? 을의 매매 행위가 얘 거를 팔았잖아. 이걸 횡령죄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배임죄랑 횡령죄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 요거는 이중매매에서 나오고 횡령은 이자간 명의신탁을 하죠. 요거를 이자간 명의신탁에서 횡령죄가 성립이 돼요. 이제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나 계약 명의신탁에서는 횡령죄가 안 되는데 몇 자간 명의신탁에서는 이자간에서는 이게 발생할 수 있어요. 횡령죄가. 다시 이중매매에서는 무슨 죄? 배임죄. 명의신탁에서는 횡령죄. 요건 알고 계셔야 돼요. 두 개. 자, 이제 거기 박스 6번에 1번으로 내려가면 예치 대상이 되는 거는 계약금, 중도금, 그 다음에 잔금까지 완전 넘어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예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치 명의자는 7개가 있는데 요거 우리 계략 암기하고 계시는 게 좋다 그랬죠. 뭐 있어요? 공개, 채전, 은보신. 자, 두 번째 가로는 개업 공인 중에서 개공.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가로에는 은행. 3번 예치기관은 실제로 돈을 가지고 있다가 뭐 이제 뭡니까 그 이자 같은 거 뭐 이런 거 발생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예치기관이라고 하는데 예치기관에는 뭐가 있어요. 금융기관이나 공제사업자나 신탁업자 등자에다가 동그라미 해주시고 등자의 의미는 등자의 의미 이제 얘네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지.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다.
보증서 발행 기간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보증서 발행 기간은 금융 기간 들어가나요? 네. 그다음에 어디도 들어가지? 보증보험회사. 보증보험회사는 뭐 하는 회사예요? 보증만 서주는 회사야. 보증만 서주는 회사를 보증보험회사 그래요. 오 관련 의무. 우리 예치금을 만약에 그 누구 이름으로 이렇게 예치하게 될 때, 개공의 이름으로 예치하게 될 때는 우리가 부담해야 될 의무가 좀 있어요. 첫째, 뭘 해줘야 되지? 분리관리. 분리관리는 뭐하고 뭐를 분리해줘야 된다는 거야. 손님 돈과 개공 돈을 분리. 예. 나중에 이걸 분리 관리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이자를 내가 갖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예, 그런 거 하면 안 되겠죠. 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뭐 하면 안 돼? 인출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내 돈 아니니까 이거. 예. 그다음에 5번은 예, 보증 설정 의무. 업무 보증 설정하듯이 예치되는 금액만큼, 만약에 100억을 예치하기로 했다 그러면 얼마만큼의? 100억만큼의 보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개공을 믿을 거 아니겠어요? 자, 문제. 개공은 거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등을 제3자의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X 예치기관으로는 금융기관 등이 있다. 뒤에는 맞는데 하여야 하며가 틀렸죠? 권고는 말 그대로 뭐야? 그냥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권고제도일 뿐입니다. 밑에 계약금 등이 제3자의 명의로 예치된 경우 계약금 등이 현실적으로 교부되지 않은 것이므로 예치가 됐답니다. 예치. 그러면 현실적으로 교부가 된 건가요? 교부되지 않은 건가요? 교부된 거지. 합의하에 예치했으니까 교부된 것으로 봐야 돼요. 해서 틀렸고 거래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 해당한다. 유동적 무효 상태 아니고 확정적 유효입니다. 거래계약은 이미 유효하게 성립이 됐고 유동적 무효는 언제 붙이죠? 예, 토지거래 허가에서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하는 뭐 이런 계약에 붙이고 그러죠. 민법에서도 유동적 무효 같은 거 나오죠. 예, 자, 세 번째. 계약금이 제3자의 명의로 예치된 경우 계약금이 교부되지 않았으므로 틀렸잖아요. 계약금 교부된 거로 봐야 돼요. 양 당사자는 해약금 없이 계약을 못하지. 그럼 뭘 주고 해약금 주고 받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해약금 없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313페이지 한번 와보세요. 기본서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2번 313페이지 2번 문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찾아라. 이런 문제입니다. 1. 개공은 거래 안전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거기다가 채색 하나만 해주실래요? 계약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지금은 이게 잘 안 나오는 제도이긴 해요. 이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자체가. 근데 예전에 좀 잘 나올 때 이 함정이 좀 많이 걸렸던 거거든요. 계약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라는 것은 이행이 시작되기 전이죠. 모든 이행이 완료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행이 시작되기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예치하도록 권고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돈을 제3자가 가지고 있어야 안전한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중요한 건 이중매매의 위험성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등기 순서를 가지고 우리 기준한다 그랬잖아요. 소유권 취득을. 그러면 이거 될 때까지는 제3자가 갖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뭐 될 때까지? 등기 될 때까지. 예, 그건 이제 이행의 완료를 소유권 이전 등기라든가, 만약에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그 거래가 있을 수 있을까요?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은 거래가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죠. 임대차 같은 거. 그러니까 매매는 등기가 필요하지만 임대차는 등기가 필요 없잖아. 그럼 그건 언제까지? 임대차에서 가장 마지막에 해주는 게 뭐야? 인도해 주잖아, 인도. 그러니까 등기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거를 좀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라고 해요. 예. 자, 다시 등기라든가 또는 뭐 점유 이전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고?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그러니까 그 지금 밑줄 하신 자리에 계약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가 아니라 뭐라고?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라고 해줘야 돼. 그럼 이행의 완료라고 하면 등기 같은 거를 생각하시면 돼. 그럼 계약서 작성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그때까지가 아니라는 거죠. 1번 틀렸고 2번.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를 금융기관에 예치할 때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나요? 네. 개공의 이름으로 개공의 명의로는 할 수 없다. 왜 할 수 없어요? 개공도 가능하지. 우리 7개 다시 한번 암기해 볼까요? 뭐이지? 공개, 채전, 은보, 신. 개가 뭐예요? 개가. 개공이니까 개공 이름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3. 개공이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반하는 행위를 했대. 밑줄 한번 잡을까요? 반하는 행위 밑줄. 뭐 있을까요? 반하는 행위가? 조금 전에 왜 의무 몇 개 봤었잖아. 뭐? 그럼요. 분리관리를 안 했다든지 인출을 했다든지 이런 거 반하는 행위를 했대. 그러면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다. 즉 상대적 취소다 이런 얘기인데 너무 센 것 같지 않아요? 예, 뭐 정도 적당해? 업무정지. 예, 그거는 반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업무정지. 이거는 등록 취소할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 같잖아요. 딱 봐도. 예. 자, 4번.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신관서도 공개 채전 은보신에서 채가 최신관서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최신관서도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예치 명의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예치 기관이 될 수 있냐라고 물어봤잖아요. 근데 예치 기관은 뭐 있었죠 아까? 뭐 금융기관, 그다음에 뭐 공제사업자, 그다음에 신탁업자 이런 거 들어갔는데 금융기관 안에 뭐가 들어가? 최신관서가 왜 들어가? 은행 업무해요. 그 우체국 업무도 하지만 은행 업무도 하잖아. 또 뭐 보험 업무도 하고. 그러니까 최신관서도 당연히 우리 금융기관에 들어가니까 예치기관이 될 수 있는 거죠. 최신관서가 안전해요? 아, 그럼요. 공개채전 은보신 중에서 제일 안전한 기관이 최신관서죠. 왜요? 국가에서 직영하잖아, 이게. 5번. 계약금 등의 예치를 매도인이 개공에게 요구한 경우라고 했는데, 이 5번은 틀렸거든요. 뭐가 틀렸을까요? 자, 지금 위에 여백에다가 이게 무슨 사항이라고 그랬죠? 권고제도. 그럼 방향이 누가 누구를 권고하는 거예요. 개공이 거래 당사자를. 그러니까 권고하는 방향이 이렇게 권고가 들어가야지. 권고제도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얘네 중에 누가 얘를 이렇게 권고하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알아 그거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권고는 누가 누구를 권고해야 돼. 개공이 당사자들을 권고하는 뭐 이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5번은 전제 자체가 틀린 거예요. 매도인이 개공하게 뭐 이렇게 권고하고 그런 제도가 아니고 반대로 개공이 당사자들을 권고하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했다고 치고 당사자들은 거절할 수 없어요? 거절을 할 수 있어? 할 수 있지. 내 맘이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면 나 그렇게는 안 해.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잠시 쉬었다 하시겠습니다.